72세.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철제 서류함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간신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함 속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숙에게. 남편의 글씨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저는 이제 겨우 숨 쉬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표지가 닳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접혀 있었어요. 펼치자마자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에게 속았다. 첫 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도 내 인생도 다 빼앗겼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건 네 몫으로 남겼다. 수척을 진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게 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잔인하지요. 죽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게 되니까요. 증오했던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에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요. 나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맞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수첩 한 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수첩을 덮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20살이었어요. 그때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성실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엄마 말씀을 믿었습니다. 유성호를 처음 본 건 그 식당에서였어요. 30이 막 넘은 나이, 깔끔한 와이셔츠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된장찌개를 시켰고 항상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반찬을 더 달라고 하거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어왔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네, 1년쯤 됐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구도 제 손을 봐주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동생들도 주인 아줌마도 다들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했어요. 석 달 뒤에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기뻐하셨어요. 진수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네. 사장님이라잖아. 빨리 가서 시집 가렴. 저도 좋았어요. 아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손을 봐줬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그날 입었던 한복이 아직도 장롱 깊숙한 곳에 있어요. 꺼내본 지 오래됐지만요. 신혼집은 식당 위층 작은 원룸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주방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밤이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 공간이 생겼고 제 남편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남편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샤워하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방 일은 좀 할 줄 아는데요. 아니, 됐어. 집안 여자가 왜 나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안 여자? 나도 그 식당에서 일했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말대꾸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가면 참고 살아야 해.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신혼의 설렘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만 쌓여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늦은 밤 술에 취해 올라왔어요. 오늘 장사가 안 됐어. 재수없게. 그럴 날도 있죠.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저는 천정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첫 번째 금이 갔어요. 그리고 그 금은 점점 커져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외로워요. 하고. 하지만 20살에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첫 아이가 생겼어요. 이 덫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엎드려 토하고 밥을 먹어도 다시 토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식당에만 있었어요. 좀 힘든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 바빠. 택시 타고 가. 그래도 처운인데? 다들 혼자 가던데 왜 유난이야? 유난? 내가 유난을 떠는 거야? 그날도 혼자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부부들을 봤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은 바쁘니까. 딸이 태어났어요. 하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였대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고 동생들이 아기를 봐줬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걸면 대답이 돌아왔고 힘들다고 하면 누가 대신 안아줬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날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제 또 혼자구나. 남편은 아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게 낳았네. 안아볼래요? 나중에 손 씻으러 가야지.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렸습니다. 남편은 늦게 올라와서 시끄럽다며 방문을 닫았어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조용히 좀 해줘. 애가 우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달래든가. 나도 못 자. 나도 힘들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아기도 울고 저도 울고. 둘째가 생겼을 땐 더 힘들었어요. 하나를 업고 배를 부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식당에만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가게를 하나 더 낸다고 했습니다. 돈은 벌고 있어. 참고 견뎌. 저도 도와드릴게요. 애들 좀 크면. 아니, 너는 애들이나 잘 봐. 내가 버는 돈으로 살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살면 돼. 저는 아무것도 버는 게 없었어요. 집에서 애만 보고 밥만 하고 빨래만 했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그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여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장사가 안 됐어. 망할. 괜찮아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뭘 한다고 그래?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매일 애들 보느라 정신 없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익숙했어요. 남편 기분을 맞추는 게, 참는 게, 그게 제 역할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네가 집에서 재수없게 굴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뺨을 맞았어요. 귀가 멍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손을 들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하지만 아침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어요. 사과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밥을 차리고 애들을 먹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몇 년이 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잘 됐어요. 식당이 3개로 늘어났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몇 건 따냈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애들 학원비도 넉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끔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늦을 거야. 하나 학부모 상담 있는데. 너 혼자 가. 나 바빠. 매번 그랬어요. 애들 행사에도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그 다음엔 익숙해졌고 나중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어요. 없는 게 편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사람 하나 데려올 거야. 누구요? 회사 비서 강미라.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야. 비서요? 일 잘해. 너도 좀 잘해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남편과 함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짙은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라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식탁에 밥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고 샐러드도 만들었어요. 손님이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불편했어요. 미라 씨는 남편과 계속 일 얘기를 했어요. 매출이 어떻고 계약이 어떻고 다음 프랜차이즈 오픈은 언제로 잡을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미라 씨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죠. 둘은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고 반찬을 더 냐오고 설거지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라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갈비찜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왜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미라 씨를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괜찮지? 똑똑하고 일 잘하더라. 네, 좋은 분 같아요.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집에서 회의도 하고 그럴 거니까 신경 써줘. 네. 자주 온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라 씨의 얼굴, 목소리, 남편의 표정.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강미라가 또 왔어요. 이번엔 남편 없이 혼자 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서류 전해드리러 왔어요. 안 계세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강미라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님, 애들은 몇 살이에요? 큰애가 12살이고 작은애가 9살이에요. 아, 예쁘겠네요. 저도 언젠가 애 낳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사부님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20살 때요. 와, 빨리 하셨네요.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사장님 덕분에 배우는 게 많긴 한데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왜 그렇게 자주 사장님 얘기를 하지? 남편이 들어왔어요.
강미라는 일어나서 인사했고 둘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미라가 나왔어요. 사부님,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서 있었어요. 미라 씨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그 사람 없으면 나 일 못해. 알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가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라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왔어요. 서류를 가져온다고, 회의를 한다고, 저녁을 먹는다고. 매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오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강미라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 서로를 보는 눈빛, 가끔 스치는 손길. 설마,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빨래를 하려다 발견한 거였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객실 이용료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출장 갔다던 날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출장이라고 했잖아. 왜 호텔을?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결혼인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였어요. 저는 그 호텔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날짜, 시간, 금액,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래야 이 불안이 끝날 것 같았어요. 큰 딸 하나를 학교에 보내고 작은 딸 정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번화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몇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사장님 부인인데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사장님은 지금 왜 끝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오후쯤 돌아오실 것 같은데 연락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깜짝 방문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난처했습니다. 무작정 왔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강미라가 나왔어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사장님은 외근 나가셨는데요? 네, 들었어요.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실래요? 강미라는 웃으며 저를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응접실에 앉아 차를 받았어요. 강미라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사장님 많이 바쁘시죠? 네, 집에 늦게 들어오세요. 그러게요. 프랜차이즈 확장권 때문에 정신없어요. 제가 옆에서 돕긴 하는데 사장님 혼자 다 결정하시니까.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그럼요. 저 없으면 사장님 일 못 하실걸요?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남편은 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사모님, 혹시 요즘 기분 안 좋으세요? 왜요? 그냥 얼굴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괜찮아요. 사모님도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하다고? 네가 뭘 알아?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언 고마워요. 강미라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장님이랑 지난주에 출장 가신 거 아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알아요. 거기서 큰 계약 하나 따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저도 같이 갔었는데 사장님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일할 때 보면 같이 갔다고? 손에 쥔 찻잔이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강미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참, 그날 저녁에 회식도 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랑. 사모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감사하네요. 사모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갈게요. 벌써요?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차까지 배웅할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강미라는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잘 챙기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확실해. 둘이 뭔가 있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갔다 왔다며? 무슨 일 있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미리 연락하지. 미안해요. 다음부터 미리 말해. 괜히 직원들 놀라잖아. 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국도 끓이지 않았고 고기도 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내놨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식탁을 보더니 물었어요. 오늘 왜 이래? 국도 없어? 피곤해서요.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작게 웃었어요. 이게 반항이라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3시. 가끔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근한다고 문자만 보냈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큰딸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안 와? 바쁘셔서 그래. 친구 아빠들은 다 같이 밥 먹던데. 우리 아빠는 일이 많으셔. 하나는 더 이상 묻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다는 걸. 이 집이 이상하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요? 앉아.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미라랑 사업 확장할 거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차릴 건데 미라가 공동대표로 들어가. 공동대표요? 그 사람 일 잘해. 나보다 나을 때도 있어. 일 잘한다고 공동대표를? 그것도 비서를?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반반, 50대 50. 숨이 막혔어요. 회사 절반을 그 사람한테 준다고요? 주는 게 아니라 투자 받는 거야. 미라라 돈도 넣을 거고. 그래도 뭐? 넌 사업을 뭘 알아?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너랑 상의할 일도 아니야. 내 회사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회사. 나는 상관없다는 거지. 남편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미라가 또 왔어요.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재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문 틈으로 봤습니다. 남편과 강미라가 나란히 서서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았어요. 강미라가 남편 팔을 톡톡 쳤더니 남편은 웃으며 뭐라고 말했고요. 저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강미라가 먼저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모님,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아, 참, 사장님, 내일 계약서 가지고 갈게요. 그래, 수고했어. 강미라가 나가고 남편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라가 대표야. 계약 다 끝났어. 그렇게 빨리요? 응,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할 거야. 당신은요? 나도 공동대표지. 같이 운영하는 거야.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봤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미라.
고생했어요, 사장님. 오늘 저녁 정말 기뻤어요. 심장이 멎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 무슨 저녁?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려다가 멈췄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나와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 없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집은? 나는? 한 달 뒤 남편이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강미라가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요? 대학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와 정희는 이웃집에 맡기고 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미라가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사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 같다고. 뇌졸중.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드시나요? 네, 부인입니다. 뇌출혈이에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빨리 해야 해요. 네. 동의서 작성하시고요. 수술비는 얼마예요? 일단 1,000만 원 정도 입금해 주셔야 해요. 1,000만 원?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 기억나질 않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강미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회사 통장에서 일단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급하잖아요. 시간 없어요. 저는 강미라를 봤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부탁드릴게요.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강미라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언제 돌아올지 장담 못해요.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해요. 의사가 가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미라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남아 있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죠. 사모님, 애들도 있잖아요. 가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강미라를 봤어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일까? 아니면... 하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호흡기를 달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갔어요. 매달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강미라가 회사 돈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사모님, 회사도 사장님 회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할게요. 왜 거절했는지 몰라요. 그냥 강미라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어요. 3달째 되던 날 강미라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사모님,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요? 회하 일인데요.
사장님 지분 때문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금 회사가 어려워요. 확장 계획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이러시니까 결정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안인데요. 사장님 지분을 제가 사고 싶어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일단 제가 인수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나중에 사장님 깨어나시면 다시 협의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당신 거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계약서 쓸게요. 조건부 양도로. 강미라는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5억에 인수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병원비도 쓰시고. 5억이요? 네. 지금 회사 지분 가치로는 적절한 금액이에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사모님, 시간 없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네.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강미라는 간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강미라가 가고 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날 밤 큰딸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걱정 마. 아빠 일 때문이야? 응. 하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알아. 아빠랑 그 여자 뭔가 있다는 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가 뭘 알아? 나 어린애 아니야. 다 보여. 엄마가 힘든 것도 알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엄마 잘못 없어. 아빠가 이상한 거지. 하나는 저를 안아줬어요. 12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결심했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회사는 완전히 강미라 거야.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 계약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사인하시면 안 돼요. 왜요? 조건부 양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 양도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회사가 어렵다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죠. 장부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남편이 다 알아서 했어요. 사모님,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회사 통장, 계약서, 다요. 법무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확인해야 해. 다음 날 회사에 갔어요. 강미라는 외근 나간 상태였습니다.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라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장부.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취인은 강미라였습니다. 대표 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컸어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3억. 언제 받은 건지 몰랐어요. 용도는 사업 확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된 거야? 더 뒤지자 또 나왔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남편과 강미라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이었어요. 위치는 강남. 가격은 15억. 이게 대체...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미라였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요? 이 통장 내역, 이 대출 서류, 이 부동산 계약서. 강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사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남편이 알았다고요? 그럼 왜 저는 몰랐어요? 그건 사모님이 물어보지 않으셔서. 물어보지 않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당신 남편한테 뭐 한 거예요? 사모님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예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사고 이게 오해라고요? 강미라는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죠. 회사를 차지하려고. 남편을 이용해서 지분을 받아내고 이제 완전히 빼앗으려고. 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현실을 보세요. 사장님은 이제 깨어나지 못해요. 회사는 제가 살려야 해요. 당신이 살려요? 당신이 망가뜨린 거 아니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장님이 원하신 거예요. 다.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원했다고? 강미라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드린다고 했죠?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회사는 파산해요. 그럼 사모님도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은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예요. 도와주세요. 소송 준비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회사 장부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강미라는 계속 연락했어요. 사모님,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시간이 없어요. 회사 자금이 정말 바닥났어요. 확인 중이에요. 뭘 확인하시는데요? 회사 재정 상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미라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사장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 위해서요? 당신 위해서 아니고? 전화를 끊었어요. 선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사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사모님, 회사 재정 상태 확인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흑자예요. 심장이 뛰었어요. 흑자요? 네. 강미라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금이 바닥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운영 가능해요.
그럼 뭐에 거짓말을?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법무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미라 씨 명의로 든 계좌인데요. 회사 자금이 여기로 빠져나갔어요. 총 2억 정도. 2억이요? 네.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일단 회사 지분 양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횡령건으로 고소하시고 지분 반환 소송도 같이 진행하세요. 지분 반환이요? 네. 남편분이 강미라 씨한테 준 지분도 정당한 대가 없이 준 거라면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구나.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알겠어요. 진행해 주세요. 각오하셔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강미라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지분 양도 거부, 횡령 혐의로 고소 예정, 회사 출입 금지. 그날 밤 오후 강미라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요? 당신이 한 짓을 되돌려주는 거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억은 어디 갔어요? 회사 돈. 그건 사장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증거 있어요? 계약서? 영수증?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좋게 해결해요. 좋게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는데 전 아무것도... 그만해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딸들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싸우고 있어. 우리 거 지키려고. 이길 수 있어? 모르겠어. 근데 안 싸우면 다 빼앗겨. 그래서 싸우는 거야. 하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응원할게.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미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 직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 계약서, 문자 기록. 강미라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장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구두로 허락받았어요.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강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걸렸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쪽이 유리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해요. 다음 재판에서 결론 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개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당신 쓰러졌어요. 넉 달 전에. 넉 달?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미라, 어딨어? 당신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이 회사 돈 빼돌렸어요. 당신 이용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라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에?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라는 나를 사랑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끝까지 저 여자 편이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뒤였어요. 이번엔 남편도 법정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강미라 편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재판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미라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강미라 씨에게 회사 자금을 주신 게 맞습니까? 네.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까? 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그럼 왜 서명 계약서가 없습니까? 그건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2억이라는 거액을 구두로 준 이유가 뭡니까? 나는 미라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증인, 강미라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거짓말하시면 위증죄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랑이라고, 저걸 사랑이라고 하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수가.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비 판결이 나왔어요. 횡령 혐의 인정. 강미라는 2억 원을 반환할 것. 회사 지분 중 부당하게 취득한 30%는 원고에게 반환할 것. 이겼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 되쳐졌습니다. 강미라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해냈어. 집으로 돌아와 딸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겼어. 정말? 응, 우리 회사 지켰어. 딸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2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있어요. 강미라는 떠났고요. 가끔 면회 가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냥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서정님, 어떻게 그런 힘이 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미덕이지요. 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정희는 자기 카페를 차렸습니다. 가끔 와서 제 반찬을 먹으며 말해요.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른 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